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외교 현장에서 또 국회에서 틈틈이 만나 뵈었지만 취임 이후 이렇게 출입 기자분들 전부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간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님을 모시고 미국, 독일 방문,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수행한 데 이어 아시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지난주에는 러시아를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이제서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고 양자, 다자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등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 외교의 다변화,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데 지난 100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국을 방문하셨고, 저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 장관으로서의 첫 수행길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부담도 컸습니다만 양 정상은 솔직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양국 간 정책 공조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특히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한미 간 공동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독일 방문 시에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전을 소개하였습니다. 분단, 통일, 통합을 경험한 독일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 정상회의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테러리즘, 난민, 보건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G20의 단합된 대응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상당 기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정상 외교를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금년 중국과의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실질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복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9월 초에는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식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을 만나 대통령님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극동개발 등 실질협력 확대, 북핵, 북한 문제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인 5월 14일, 북한은 KN-17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 능력 다종화를 위한 북한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불확실하고 모험적인 의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제까지의 소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 행정부는 시급한 외교 안보 현안 중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4월 초 마랄라고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전개된 미중 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압박은 북한의 고강도 전략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4월 위기설을 잠재웠습니다. 신정부는 2월 30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한미 간 공동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 측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초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핵 해법에 있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신규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격화된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UFG 기간 중 전례 없는 미 군 정보당국 최고위 관계자들의 연쇄 방안을 통한 강력한 대북 경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는 8월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수위를 점차 누그러뜨리면서 새로운 기회의 창을 향한 기대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달 초 ARF, 지난주 러시아 방문, 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가진 많은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나아가 비핵화 및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와 지지가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신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과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의에 진정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 따르겠으나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비핵화 노력과도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신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은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 정부는 외교 다변화와 저변 확대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파견의 경우 그동안 주변 4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EU, 독일, 아세안, 인도, 호주 등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를 맞이한 나라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님과의 통화에 이어 특사를 만난 것은 신정부의 외교 다변화, 저변 확대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신정부 출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달 초 아시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신정부 출범과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외교를 포함한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 일정과 이에 대한 추진 전략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외교 관련 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근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신북방 정책 비전을 천명하시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간 실질협력 및 북핵,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월 하순에는 대통령께서 UN 총회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UN 총회 기조연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정부의 외교 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스를 평화의 제전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우리의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뉴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저는 지난 10여 년간 유엔 사무국 고위 간부로 근무하면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유엔 총회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남다릅니다. 11월에도 다자회의 일정이 많습니다. 우선 에이펙 정상회의가 11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영내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역내 중견국가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직후에는 11월 13일부터 이틀간 마닐라에서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이자 금년도 정상 차원의 다자 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회원국을 포함하여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아태 지역 18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정치 안보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서 북핵 문제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 신정부의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인 등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미 그런 방향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자신이 원하는 안전과 경제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우리는 주의인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는 대북 제재 압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공조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런 노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며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1차관도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며 방심은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들, 즉 14선언 10주년이나 북한의 10당 찬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올바른 여건하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소통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공조 및 가용한 외교 채널 활용 등 외교적 측면에서 남북 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현 정부의 외교 다변화 구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의미 있는 행사가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먼저 8월 30일에는 동아시아 16개국과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는 제8차 동아시아 중남미 협력 포럼 페알락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페알락 36개국은 인구와 경제 및
경제 및 교육 측면에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역 간 대화협의체로서 1999년 출범 이래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대륙을 잇는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 펼쳐지는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단과 다각적 접촉을 통해 양자 간 우호 협력 관계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1일에는 부산에서 한 아세안 문화원 개원식과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세안은 대화 상대국 중 대한민국의 최초로 개원되는 아세안 문화원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아세안 관계 강화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적 인적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는 우리나라 및 메콩 5개국,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 5나라가 참가하는 연례 회의로서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연간 5에서 7%에 달하는 고속 경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유망 시장으로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교 지평 확대에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1일까지는 제가 아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아셈의 새로운 10년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셈의 핵심 3대 분야 장관 회의를 모두 개최하는 등 아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및 유럽 지역 51개국으로 구성된 아셈 회원국들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셈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한편 제게는 당면 외교 현안에 버금가는 외교부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장관으로 임명하실 때 외교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 외교의 다변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외교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외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소신하에 장관직속 외교부 혁신 타스크포스를 지난 7월 11일 출범시켰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만의 생각과 고민으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계, 시민사회, 기업,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교부 혁신 외부자문위원회도 발족하였습니다. 외교부 혁신 TF, 외부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외교부 안팎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내달 외교 역량 혁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국익을 관철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담길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탁 인사 확대, 그리고 공정한 인사, 외교인력 충원 다변화, 퇴출제도 확립 등 인사혁신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외교를 위한 역량 강화, 세 번째 소통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업무 역량 강화, 그리고 대아세안 EU 외교의 심화를 통한 국익 확대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당하게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외교부로 거듭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한 달같이, 한 달을 1년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게을리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치고 1, 2 차관이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포함한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외교관만이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 한 분 한 분 외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외교관이라 생각하시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네, JTBC 안혜근 기자인데요. 지난주 업무 보고에서도 좀 강조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현 정부가 제재와 대화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또 아무래도 국면 정세와 국면도 그런 부분에 많은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제재 노력에 좀 더 치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좀 더 그러한 국면에 있어서 외교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를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북핵 국면이나 미사일 국면이 어렵긴 하지만 외교부에서 좀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장관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저희 주도로 추구하는 남북 대화 재개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남북이 공히 공간을 두고 있는 현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제안을 설명하고 호응해 오도록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시고 저희가 좀 더 외교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남북의 그런 어떤 관계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나 지금 연구 중이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저 채널A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 북한이 2차 ICBM 발사한 이후 직후에 대통령께서 곡관을 뒤져서라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해보라 지시를 했습니다. 딱 한 달째인데 지금 청와대 일각에서는 조만간에 독자 제재안 발표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린 일 없어야 한다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최근에도 오늘도 그렇고 코이카 발로 또 계속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직속으로 혁신 TF 두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책 갖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안보리 채택 이후 또 그 이전에 제재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저희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발표 위에 나오는 저희 대변인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의 공관이나 본부에 있는 저희 부 직원 대다수는 전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회를 빼놓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주 높은 윤리의식과 프로페셔널 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외교부를 수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근절되는 방향으로 감사관, 감찰 업무에 큰 힘을 실어주고요. 그리고 성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관용의 원칙, 그리고 공관장에 대해서는 한 번 징계를 받은 상황이면은 더 이상 공관장에 재보임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제치들을 새로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비나 또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한테 직통으로 그런 어떤 위협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소통 채널도 마련하였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 생각은 안 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들이 발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저희는 아주 철저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한국일보 조용빈입니다, 장관님.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일단 전략 도발을 일단은 좀 멈춰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전략 도발을 언제까지 멈추면은 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일종의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장관님 모두 발언에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지만 쌍십절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 계기는 달력상의 그 계기는 저희가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런 그 계기를 이용하여 북한이 도발한 그런 어떤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켜보는 거고요. 과연 어느 기간 동안에 전략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 한미 간에 특히 그런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군 당국 사이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몇 주 동안 그 도발이 없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어떤 그 명시적인 그런 기준을 발표하기는 너무 저희의 융통성을 저희가 자박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며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아무튼 한미 간 특히 군 정보 당국 간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강한 제재와 압박은 이제 한미가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한 제재 압박 그리고 이제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강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제기는 좀 모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님께서 어쨌든 국제사회의 공조나 이런 거를 고려하셔야 하니까 네. 보셨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일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제재 국면이 완화되면서라고 이렇게 토를 다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사회의 굉장히 강한 제재 틀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외교부 내부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혁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실 계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탁 인사 확대, 공정한 인사, 외교 인력 충원 다변화, 퇴출제도 확립을 예시로 드셨는데요. 좀 이거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네. 또 외부 인력 확충 범위가 30%에 달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좀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고 계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공관장 인사에 있어서는 이번에 새로운 그런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외교부 간부 인사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약간의 불확실과 좀 대기인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인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본부 간부 인사가 확정이 되는 대로 좀 더 혁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4강 중에서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를 그 대통령도 방문하고 장관님도 방문하셨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에 가셔서 어떤 역할을 러시아에 구체적으로 주문하셨고 방로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부에 어떤 혁신을 주문하셨던 거고요. 적폐가 무엇인지 제1의 적폐 청산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게 그 혁신의 결과도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해외에 머물다 오셨고 이런 것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적폐 청산의 제1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 러시아를 간 거는 외교부 장관은 그냥 무슨 특별히 그런 우선순위를 안 따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그리고 현안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문은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동방경제 포럼 그 준비가 몇 주 앞에 있는 상황에서 라브로프 장관하고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딱 그때만이 모스크바에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간 거고요. 한중 25주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상대국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선순위야 그걸 따져야겠죠. 제 시간이 한정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현안이 있고 서로 시간이 맞아서 갈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나라도 열심히 다닐 생각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단 안보리 결의 채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 거를 평가하고요. 결의에 담긴 그 제재의 그 충실한 이행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브로프 장관도 확실하게 러시아도 충실히 이걸 이행하겠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그 제재와 압력과 대화를 병행한다 하는 우리의 대북 방침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확인이 있었습니다. 한러 관계에 있어서는 요번에 극동에 있어서의 실질 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농수산 가공 물류 지원 단지라는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그런 어떤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그런 어떤 지원을 당부하는 등 그거는 단 하나의 실질 협력 사업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준비가 돼 있어 양 대통령께서 MOU를 서명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요. 물론 또 동방경제 포럼 참석하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상회의의 어떤 의제가 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혁신 타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조직 진단입니다.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본부에 또 공관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외부에 자문을 많이 구해서 그 진단서를 보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적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외교부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화두가 된 게 폐쇄적이다 하는 이 조직이 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폐쇄적이다. 그래서 간부들하고 토의가 과연 우리가 폐쇄적이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간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업무 자체가 많은 부분 그런 대외비, 기밀로 추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문을 닫는 그런 업무 문화를 가져왔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진단이 그런 만큼
하여튼 좀 더 개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충원 문제에 있어서나 업무 방식에 있어서나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대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 소통의 길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MBC 윤지훈입니다.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제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 관련돼서 정부가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연결해서 조금 전 국방부에서 그제 북한이 쏜 게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셈인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규탄 성명을 낼 의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러시아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저 NSC에 참석한 1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발사 직후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또 현 진행 중인 UFG 2부 연습을 더욱 더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는 등 관계 부처가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사체에 대한 그 정밀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300mm 방사포다 또는 탄도의 미사일이다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여튼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 국방부에서 그 고위 관계자가 이제 백블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조금 전에 나온 게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그러면 탄도 미사일이 높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국방부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시죠. 예, 중앙일보 유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다녀오신 것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마침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하신 날 외신 보도가 이제 북한 여행사 허용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러시아가 약간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구멍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회담에서 혹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라브로프 장관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독자 제재에서는 항상 함께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발표한 독자 제재에는 러시아와 중국 국적자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곧 발표될 우리의 독자 제재에서도 이런 제3국 기업이나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라브로프 장관하고 그렇지 않은 그 기사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 틀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그런 어떤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브로프 장관하고 얘기를 했고요. 장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안보리 결의의 틀에 담긴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틀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역이 뭐 75% 증가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면은 그 베이스라인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75% 증가했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그 무역 관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라브로프 장관께서는 안보리의 그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 북한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갖고 좀 제시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희의 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분 정도만 더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합뉴스의 조준영입니다. 지금 4강 대사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그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최대의 그 청와대나 저희나 노력으로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주시죠. 예. 코리아 헤럴드 신현희 기자인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이제 병력을 보내겠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후에 관련해서 나토에도 2,500명 정도 증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한 보도가 있었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병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성남 차관이 지금 방미 중인데 그러한 이제 논의가 의제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요구랄지 뭐 이제 뭐 나토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제 관련해서 저희도 좀 공통되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요구나 주장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주장이나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역시 그 뭐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는다는 그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나토에 대한 병력 요청은 나토는 이미 많은 병력을 그 아프간에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되는 요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외교부 폐쇄성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위안부 합의 자료 공개 소송이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 외교부가 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위안부 합의 관련된 TF도 지금 운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 항소를 취하해서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TF를 운영하면서 TF가 보는 그 자료에 대한 공개 부분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일반적인 그 외교문서 공개는 저희의 원칙에 따라서 30년이 넘은 외교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그러한 그 정책을 저희가 견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비공개 입장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금 변론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타스크포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하여튼 그 사실에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 경과와 합의 내용에 담긴 요소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서를 봐야 되는 그런 그 업무의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잘 관리된 틀에서 타스크포스의 위원들이 보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 공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제재 곧 발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재를 한다는 발표인지 안 한다는 발표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기회창이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에는 한국은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 미국에만 비핵화 대화를 일임하고 대화 국면이 됐을 때 우리 정부는 다른 대화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곧 발표가 이미 됐거나 곧 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29일, 8월 20일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 20개 단체 개인입니다만 오늘 우리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그 관보를 봐주시고요. 이 관보 공고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관련 정보를 공지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해당 대상과의 그 거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고하는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표가 나고 게재가 된 다음에 그 공보관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의 창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과의 북미 간의 대화 재개가 저희와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면은 저희가 그 적극 격려를 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물꼬리를 터야 합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접촉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숙 기자님. 네, 아주경제신문의 강정숙입니다. 이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도 하셨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다녀오셨고 이제 가실 거고 아시안과도 접촉이 예정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둘째치고 이제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가 되면서 이거와 맞물리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이기보다는 일단은 뒤로 미루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19차 장대회가 11월 초에 하고 나면 연말까지 민감한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관례상 여러 다른 나라와의 그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슈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이런 그 중국의 상황을 감지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일단은 좀 뒤로 미루고 관망제 자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지 좀 장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관망자적인 자세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해서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문제는 분명히 저희 국익 그리고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 내린 그런 어떤 그 안보상의 결정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를 할 필요는 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중국제 입장에서 얘기하듯이 뭐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손상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하고 그거를 해소해줄 그런 어떤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국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한중 정상 간 서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저희 대통령께서 방중하신다. 그런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만큼 저희는 그 합의를 기초로 계속 조율해 나가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중요한 문제인데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나 이번 주 내에 사드 잔여 발사대가 그 성주 기지에 반입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관계국들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협조를 구하실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양 국방 당국 간 그 실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협상에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연구 중이라고 들었고요. 그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 굉장히 계속 공조를 할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국회에 대해서는 미리 대통령께서 7월 28일 그 임시 발사를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배치를 하라 한 말씀 지시를 내리신 직후 저희가 중요 국들에 대해서 이미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